예, 추석을 앞두고 택배 회사를 사칭한 금융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한편 현직 구의원의 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갑질 난동을 부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는가 하면 2억 원대 다이아몬드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황정현 사회부 기자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방금 저희 기자도 택배회사에서 지금 물류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지금 보도드렸는데 먼저 택배 회사를 사칭한 금융 사기 범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황 기자, 이 어떤 수법으로 이 택배를 이용해서 금융 사기를 하는 겁니까? 네, 주로 스미싱 사기인데요. 이 스미싱 사기라는 게 문자 메시지 내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개인 금융 정보가 빠져나가게 되는 건데요. 예. 주로 이제 문자에 주소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써져 있거나 택배에 문제가 발생했다. 네, 혹은 배송 경로를 확인해야 된다. 예. 이런 식의 확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URL 주소를 같이 찍어 보내는 겁니다. 예. 그럼 그거를 클릭하는 순간에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정작 택배 회사에서 문자를 보낼 때는 어떤 택배 기사님의 이름이나 아니면 송장 번호 정도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받으셨을 때는 웬만하면 클릭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중요하겠네요. 예. 몇 달 전에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는 메르스 관련해서 이런 사기들이 급증했었거든요. 네네. 요즘은 범죄가 좀 이슈를 따라간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유독 또 이런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아마 평소에는 택배 보낼 때 그냥 본인이 주문한 택배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나한테 선물용 택배를 보낼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사기가 좀 기승을 부리는 것 같고요. 예. 혹은 또 내가 보낸 택배가 제대로 갔는지 또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는 택배를 내가 받은 건 아닌지 이게 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클릭을 해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소액 결제 피해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피해를 되돌려든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게 문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소액 결제를 해서 그 돈이 빠져나갔는데 그 피해복을 어떻게 하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문제는 그거는 범인이 잡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대신 갚아주진 않아요. 아시겠지만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30분 정도 지연 인출제도 택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빼내가면 범인이 잡혀서 범인이 돈을 지급할 능력이 되면 받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뭔가 URL 주소가 나오는 것, 알 수 없는 것은 클릭을 안 하시는 게 일단 정답이라고 하시죠. 시골에 계신 우리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추석 명절에 자녀분들이 선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악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께서 택배 기사가 주소를 잘 모르나 보네, 주소가 잘못 입력됐나 보네, 그리고 클릭을 하시는데.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는 있어도 인터넷 그 URL 주소를 눌러서 확인하거나 뭔가를 쓰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 택배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럼 요즘은 이제 추석이니까 택배 처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메르스 때는 메르스 처리고, 그러니까 그런 뭔가 상황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많이 악용을 하는데. 단 하나만 알려드리면은 말 그대로 그 URL 주소를 찍어 보라고 하는 경우는 그냥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나오면은 클릭을 안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잔액을 돌려받기 어렵고 스스로 결국 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URL 주소 클릭하는 거 말고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도 개인 정보를 직접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 제외하고 문자로 보내달라거나 어디를 클릭하라거나 하는 경우는 실제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라고 할 때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의심하시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이런 사기에 절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황 기자 다음 주제 얘기 좀 해볼까요? 자신의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이 칠곡 계모.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벌써 2년 전 사건인데 기억이 좀 희미해졌습니다만 어떤 사건이었죠, 당시에? 네, 사건이 2013년 8월에 발생했었는데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짜리 딸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을 거뒀는데요.
애초에 이 사건이 접수될 때는 친언니가 이 동생과 인형놀이를 하다가 때려 숨지게 했다. 이렇게 접수가 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계모가 이 친언니에게도 거짓 진술을 강요를 했었던 겁니다. 네, 그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요. 또 더욱이 이 8살 숨진 8살 동생뿐만이 아니라 친언니도 수시로 학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네, 내용에 비해서 사실 징역 15년형이면 저는 매우 낮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검찰도 실제로 징역 35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거기에 크게 못 미치는 이유가 있나요? 아동학대 범죄가 원래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유사 사건들의 형량과 비교해서 이것만 너무 높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형평의 원칙 때문에 법원에서는 15년형을 선고한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이 7곡계모 사건만큼 또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울산계모 사건이 있었잖아요. 8살 아이가 소풍 가고 싶다고 하는데 갈비뼈를 16대나 부러뜨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건이었는데 그때는 항소심에서 그래도 살인죄를 인정을 해서 18년형이 선고가 됐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냥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나 학대치사죄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15년형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극악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폭행을 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했으면 형을 좀 더 중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양형에서는 좀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봐도 너무 낮습니다. 그러면 살인죄로 기소했다면 충분히 그 이상의 형량이 나올 수도 있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계모 사건도 살인죄로 기소했어도 18년형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양형을 아동에 관련된 범죄는 상향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에서도요, 처음부터 살인죄 적용을 안 하고 상해치사죄만 적용을 했다고 판단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이런 학대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들에서 살인죄 적용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면 그냥 살인죄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때리지만 뭐 죽으면 어쩔 수 없지라고 그걸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게 이제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인데 고의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고의예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는 이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하는 게 확정적 고의인데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실 고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형을 또 높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살인죄로 기소가 됐건 상해치사죄로 기소가 됐건 그 문제를 떠나서 아이들은 저항할 수 없는 존재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험에 무차별적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 저항할 수 없는 아동에게 폭행을 가해서 학대를 가해서 상해 혹은 살인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종신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을 확실히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 좀 눈길이 가는 게 그 계모한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인가 이거 있는데 계모잖아요. 의붓 아버지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여성분이 소위 말해서 성폭행을 아이에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이례적이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그 내용에서 뭐 성폭행을 암시할 만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소 사실에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것 같고요. 그러면 항상 추가적으로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하는 내용들이 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로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요. 지난해 9월부터 정확히 1년이 됐죠.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로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여전한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인지 실제 신고 건수 자체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36%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 신고된 것 중에서 실제로 그 혐의가 드러난 사례도 47.5%, 그러니까 거의 50% 가까이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신고 건수나 이런 것들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있는 그 예산을 봤더니 오히려 내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준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좀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들이 잠시 놓칠 뻔했는데 그 친아버지 있잖아요. 계모야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보고 방치했잖아요. 정말 이 징역 4년 이번에 나왔던데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친부가 그럴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참 이해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뭐 딸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 그래도 이제 살인행위에 직접적으로 또 가담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방치하고 그 방임한 정도,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형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4년형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남편에 대한 4년형은 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살인행위를, 그러니까 살인행위라는 제 표현을 쓰겠습니다. 뭐 지금 뭐 치사죄라고 하지만 살인행위를 저지른 계모에 대한 형량은 너무 낮다고 봐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20대 구의원 딸이 술집에 술값을 안 내고 난동을 부렸는데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네. 참 뻔뻔하기도 하고요. 네네, 좀 철이 덜 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요. 예. 지난 2월 27일이었는데요. 20대 그 정모 씨인데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술값을 안 냈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점 업주하고 실랑이는 벌어졌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아빠가 이문동의 한 구의원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협박성 멘트를 날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아니 구의원의 딸이면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이 딸이 그 업주의 뺨을 2차례 정도 때린 겁니다. 아유, 예. 예.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한 업주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예. 결국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경찰에게도 우리 아빠가 구의원인데 예.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예. 하면서 협박을 하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제지를 하니까 결국 경찰도 폭행을 하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그 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시죠? 정확하게 제가 오딩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아빠 이문동 구의원이야. 너네 다 죽었어. 우리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네. 나이가 20살입니다. 네. 정말 어린이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싶어요. 우스갯소리로 어제 댓글을 보니까 예.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정말 큰일 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안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 그 투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이번에 법원에서도 일단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가 예. 이 실형을 선고하기 충분한 범죄이긴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환경의 문제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공직자 가족이나 공직자들의 구태한 잠재적인 권위의식에서도 비롯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히 이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그건 애둘러서 예. 당신들 가족들 가정교육을 잘못한 거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안에서 무언가 구의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줬지 않았을까. 그리고 집에서도 수시로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딸이 나와서 뭐 솔직히 이 딸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가정교육의 문제도 되게 크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위층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지난해 12월에 발생했던 땅콩 회항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뉴욕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고 활주를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탑승구로 돌아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여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면서 이렇게 돌린 것으로 밝혀졌죠. 예. 봉지째 서비스를 한 것을 두고 이거 문제 매뉴얼대로 안 한 거 아니냐라고 예. 하면서 돌린 건데 예. 문제는 그 이후에 여승무원하고 그 박창진 사무장을 무릎까지 꿇렸고요. 또 거기에다가 파일철로 손목을 친다거나 어깨를 밀치는 이런 행위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발생한 것도 올해 3월에 발생했던 것도 있었죠. 예. 강남구 청담동 병원 주차장에서 그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소시오홀딩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강모 사장이 관리실 직원의 노트북을 부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 왜 그랬나 했더니 이 병원에 자기가 자주 드나드는데 하필 그날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가져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직원 입장에서는 스티커를 붙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그 붙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예. 관리실에 찾아가서 그렇게 또 노트북을 부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런 사건도 있었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2007년도에 하나그룹 김승현 그 네. 회장이 차남이 그 주점에서 이제 폭행을 당했다고 보복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요. 네.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 얘기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특권층의 어떤 특권층 그런- 권위의식 예.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요. 예. 저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걸 가지고 또 일각에서는 너무 또 온정주의 그렇죠. 아니냐라는 약한 얘기를 거 하는데 아니냐. 예. 저는 충분히 좀 납득은 가요. 왜냐하면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고 또 예. 결정적으로 이 주점 주인 아까 뺨을 2대 때렸다고 했잖아요. 예. 주점 주인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소기각이 되고요. 예. 이제 공무집행 방해만 남는 건데 예. 사실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좀 아주 짧게라도 실형을 선고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딸 입장에서 아까도 뭐 내 아버지 구의원이야, 뭐 너희 다 죽었어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도 혹시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따끔하게 좀 어느 정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라도 아주 단기 자유형이라도 살리는 게 예.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영화 같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백화점에 가서요. 가짜 다이아몬드 바꿔가지고 수억 원대 이 진짜 다이아몬드를 훔쳐 달아놨는데 나이가 70대라고 들었어요. 예, 70살이십니다. 어떤 수법을 사용한 거예요? 네. 정한 기자. 예. 말씀하신 대로 가짜 다이아몬드를 진짜 다이아몬드로 바꿔치기를 한 건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범행도 사실 10분 내외로 걸렸다고 합니다. 예. 바로 딱 바꿔치기를 한 건데
사실 범행은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네. 범행을 준비하는 기간은 좀 수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요? 네, 사전에 그 매장에 방문해서 한 3-4번 정도 사전 네. 답사를 했군요. 네네. 예. 이 다이아몬드를 살 건데 하면서 이걸 보고 예. 또 정확히 그 이제 뭐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보고 사진도 찍어놔서 예. 모조품을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신분도 또 쌌고요. 신분도 쌌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매장에 가서 당일에 이제 뭐 직원이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사이에 그걸 이제 순식간에 바꿔치기 해서 도망친 건데요. 왜 이 범행을 했고 이 모조품은 어떻게 만들었고 이런 등등의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좀 참 궁금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 나왔잖아요. 백 변호사님 화면 보시고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전문가들은 보면 바로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거의 구분하기 힘든 것 같고요. 이제 매장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순간적으로 바로 가짜라는 걸 판별을 할 수 있으면 검거가 좀 쉬울 텐데 일단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있다가 자세히 확인해 보면 이제 그 가짜 다이아몬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왼쪽이 네. 진짜인 것 같아요. 오른쪽 겁니다. 오른쪽. 더 반짝이는 게 더 모조품일 확률이 높답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오른쪽이 가짜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대단한 수법을 쓴 것 같아요. 영화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또 다른 백화점에서 또 했다면서요, 그거를. 네네. 네네. 서울에서도 한 번 하고 부산에서도 한 번 했는데 이 경찰 말로는 전과가 꽤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지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네. 충분히 이전에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순간 찰나에 그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수법 예전에는 전과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게 뭐 수사가 해봐야 알겠지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상습절도로 입건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고령이잖아요. 고령인 점은 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모조품을 만들어서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훔치는 수법까지 사용을 했다는 점과 그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전과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번에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요? 만약에 실형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는 이게 만약에 누범 상황이라면 굉장히 중한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위헌받아서 이제 사라지고요. 상습절도 혐의로 처벌이 될 텐데 피해 회복을 시켜준다면 저 백화점에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다시 돌려준다거나 이 피해만큼의 금액을 되돌려준다면 참작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뭐 실형을 살아도 1-2년 정도 수준은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범행 동기도 궁금한데 이 작물의 금액이 클수록 이 처벌은 더 강화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강화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범행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발적으로 뭐 훔쳐서 아니면 생활고 때문에 훔쳐서 이렇게 참작할 내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해서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훔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죄질이나 이런 부분은 안 좋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의 황정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